빙하기의 겨울, 고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했던 소름 돋는 4가지 생존 방식.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집이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없습니다. 불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도 없습니다. 남은 건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여러분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건 멸망한 세상을 그린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매일같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약 2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 우리가 아는 지구와 거의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대륙을 통째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오늘날 가장 높은 빌딩들을 그 위에 세워도 꼭대기까지 완전히 묻혀버릴 정도였습니다. 울창한 숲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눈이 닿는 곳마다 하얀 얼음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살을 베는 듯한 바람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고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어둠이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하 10도도 아닙니다. 영하 20도도 아닙니다. 영하 40도입니다. 아무 보호 장비 없이 밖에 서 있으면 단 몇 분 만에 피부와 살이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바로 그 세계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이 채널에서는 교과서가 잘 말해주지 않는 인간과 고대 역사의 어두운 이야기를 계속 다룹니다. 사실 인간의 몸은 이런 환경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몸은 즉시 잔인한 선택을 시작합니다. 피는 심장과 폐 같은 중심 장기를 살리기 위해 몸 안쪽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뒤로 밀려납니다. 먼저 손가락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발끝이 무뎌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체온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설적 탈해라고 부르는 이상한 단계가 찾아옵니다. 얼어 죽어가는 사람의 뇌가 신호를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갑자기 뜨겁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눈밭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판단은 흐려지고 기억은 뒤섞이고 방향 감각은 무너집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눕고 싶어집니다. 잠깐만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바깥에 갇힌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몇 세대도 아닙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실 가장 힘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전한 곳에 앉아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까지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추위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더 빠르게 죽인 진짜 위협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겨울의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잘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태워 몸을 계속 살릴 것인가였습니다. 따뜻한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현대인도 하루에 약 1800에서 2000 칼로리를 씁니다. 그저 살아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온이 깊은 영하로 떨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에너지를 태워야 합니다. 그 숫자는 2배 가까이 뛰기도 합니다. 거기에 눈속을 이동하고 사냥하고 무리를 따라 움직이면 더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몸이 꺼지지 않는 난로처럼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태울 것이 없으면 몸은 자기 자신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코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토끼 굶주림 또는 단백질 중독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방이 거의 없는 살코기만 오래 먹으면 몸은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분명 배는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두통, 탈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현상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고기를 사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방을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한 지방은 뼈 안에 있었습니다. 다 자란 매머드 한 마리의 뼛속 골수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며칠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열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동물을 쓰러뜨린 바로 그 자리에서 뼈를 깨트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져가려고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수고 그 자리에서 골수를 빨아먹었습니다. 굶주림은 그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머드가 사라졌을 때, 짐승떼가 너무 멀리 이동해버렸을 때, 눈보라가 몇 주 동안 한 무리를 동굴 안에 가둬버렸을 때, 그때 인간은 서로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서머시대 고프 동굴. 약 14,700년 전의 이 장소에서 과학자들은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뼈가 동물의 뼈처럼 깨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허벅지뼈와 팔뼈에는 석기 칼날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살을 발라내는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몇몇 인간의 두개골이 정교하게 잘리고 다듬어져 컵처럼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동물이 뜯어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은 이것이 전부 단순한 굶주림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의 영혼이나 힘을 공동체 안에 남기려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생존은 때로 현대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모두 겪은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눈보라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영하 40도에서 체온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부 체온이 35도까지 내려가면 방향 감각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32도까지 내려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섭씨 28도 아래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실을 의학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을 직접 보며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극단적이고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죽은 거대한 짐승의 사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자란 매머드는 몇 톤이나 나갑니다. 죽은 뒤에도 그 사체는 몇 시간 동안 열을 품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부패가 느려지면 거의 하루 동안 온기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예고 없이 몰아친 눈보라 속에서 그 거대한 사체는 여러분과 죽음 사이에 놓인 유일한 벽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들어가고 싶은지 싫은지.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상수단이었습니다. 진짜 해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인류가 결코 미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옷입니다. 러시아의 숨기르 유적에서는 약 3만 4천 년 전에 노인 한 명과 두 아이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작은 구슬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이 구슬들은 옆에 흩어진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옷에 하나하나 꿰매져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구슬의 위치를 세밀하게 분석하자 당시 옷의 형태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여러 겹의 동물 털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겹과 겹 사이에 따뜻한 공기를 가두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덮는 후드가 있었습니다. 단열 기능을 가진 부츠가 있었습니다. 손을 보호하는 장갑까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옷을 꿰매는 데만 수백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수백 시간입니다. 그것도 어른의 옷이 아니라 아이의 옷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미개함이 아닙니다. 땀과 뼈바늘로 측정된 사랑입니다. 옷만이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기 전에 동물성 지방을 피부에 직접 발랐습니다. 지방은 몸 가까이에 자연적인 단열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현대인인 우리는 텐트도, 전문 침낭도, 난방장치도 없이 같은 조건에 놓이면 3일에서 5일 안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런 환경을 평생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보다 더 위험한 적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 눈 속에서 튀어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적은 다른 인간에게서 왔습니다. 빙하기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은신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한겨울밤에 불이 꺼지면 다음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 죽습니다. 혼자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죽고 무리가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은 편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요리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불은 인간과 완전한 파멸 사이에 놓인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고대 인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일부 집단이 이동할 때마다 살아있는 불씨를 가지고 다녔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불을 피우려고 부싯돌만 챙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숯불을 나무 껍질이나 속이 빈 뼈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바람으로부터 지키며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처음부터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은 충분히 마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손은 추위 때문에 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원이 바닥났을 때, 짐승떼가 사라졌을 때, 겨울이 예상보다 길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빙하기 자체의 사례는 아니지만 생존 압박이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후대의 흔적도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의 크로크리크 유적에서는 486명 이상의 유골이 한꺼번에 묻힌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략 14세기 무렵의 일로 여겨집니다.
유골 상당수에는 두피가 벗겨지고 머리가 잘리고 손과 발이 몸에서 분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중한 장례의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조직적인 학살 뒤에 쌓인 사람들의 몸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절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왕좌도, 금도, 거대한 영토도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음식, 불. 그리고 또 한 번의 겨울을 넘길 권리.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들은 사라지기 전까지 수십만 년 동안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호모 사피엔스에게 밀려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섞였습니다. 과학자들이 DNA를 분석한 결과 오늘날 유럽인과 아시아인 상당수는 몸 안에 약 1%에서 4% 정도의 네안데르탈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DNA는 의미 없는 흔적만이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추위에 대한 적응, 면역 체계, 혹독한 환경에 몸이 반응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조상의 경쟁자였던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 눈 위에 피가 떨어지는 동안 살아남은 부족들이 죽어간 부족들과 다르게 해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될 줄 알았습니다. 같은 겨울, 같은 땅, 같은 절망 속에 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무리는 자기들끼리만 웅크립니다. 바깥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가진 것만으로 버티려 합니다. 다른 한 무리는 주변 부족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정보를 나누고 가능할 때 자원을 교환합니다. 겨울이 끝났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부싯돌로 만든 석기가 원산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도로도 없었습니다. 차량도 없었습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 손에서 손으로. 세대를 지나며 물건이 이동했습니다. 남쪽 해안에서 나온 돌 하나가 눈 덮인 북쪽 산속 동굴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눌 만큼 서로를 신뢰했던 네트워크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부싯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올해 순록대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어느 강이 건너도 될 만큼 충분히 두껍게 얼었는지, 어느 동굴 안에 겨울잠을 자는 곰이 있으니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지, 눈 밑에 어떤 식물이 아직 먹을 수 있는지, 그 정보들은 글로 적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없었습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 정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야기 전통이 단순한 오락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야기는 생존 도구였습니다.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다 빠져 죽은 무모한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사람들이 울기 위해 만든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지식을 기억 속에 새겨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가장 어린아이조차 이유를 설명받지 않아도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6개월의 어둠, 봄이 정말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 가족이 눈이 녹는 날까지 살아남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 무리가 충분히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공통의 의식이 없는 부족, 함께 믿는 이야기가 없는 부족, 공포 말고는 사람들을 묶어줄 것이 없는 부족. 그런 부족들은 굶주림이 죽이기 전에 안쪽에서 먼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서로 싸웠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주저앉아 다시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우리 안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전한 곳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현대인의 뇌가 여전히 수만 년 전 고대 인류의 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환경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라도 불빛은 안전과 관련된 뇌 영역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어둠은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끌어올립니다. 머리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립. 무리에서 떨어지고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경험. 뇌는 그것을 실제 신체 통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같은 영역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빙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바라보다가 쉽게 눈을 떼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불이 꺼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불 옆에 모여 앉아 수십만 년을 버틴 사람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혼자 있었을 때 이유 없이 불안해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빙하기에서 혼자라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진화의 기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피라미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대한 유산을 남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여러분 안에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방식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 안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방식 안에. 설령 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말입니다. 빙하기는 약 1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번도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빙하기가 인간을 이렇게 기묘한 방식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면 고대 역사에는 인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은 또 하나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대 인류와 생존의 어두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파고들 수 있는 가장 큰 신호가 됩니다.